여러분, 오늘 환율이 1,520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우리은행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동 문제가 장기화되면 환율은 1,6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요. YTN도 고도했죠. 환율 1,500원대 고착화를 넘어 최악의 경우 1,600원도 가능하다고요. 1,600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1억 원의 달러 가치가 불과 2년 전보다 약 2만 달러나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초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 1억 원은 약 7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1,520원 기준으로는 약 6만 6천 달러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찍으면요. 6만 2,500달러, 14,000달러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원화로 표시된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1억 원이라고 찍혀 있죠. 하지만 그 돈의 진짜 가치는 조용히 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강도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꺼냈습니다. 2차 최고 가격이 휘발유 리터당 1,934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1,878원을 넘어섰고 서울은 2,000원 돌파가 눈앞입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걸어도 시장이 그 상한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3월 초만 해도 환율은 1,45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520원을 뚫었습니다. 한 달에 70원이 올랐습니다. 70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함정입니다.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에게 매달 3,000달러를 보내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3월 초에는 약 435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456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 만에 21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가족여행 한 번 갈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어디로 간 걸까요? 증발한 겁니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1.2%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1월에는 마이너스 0.9%였는데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뒤집어진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물가가 8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주째 이어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통제를 언급하면서 배럴당 108달러를 찍기도 했죠. 국제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량 수입합니다. 달러로요. 기름값이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이 더 비싸집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달러가 더 필요하면 환율이 또 오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가속하는 소용돌이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단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약 32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입니다. 32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25억 원입니다. 32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약 12,800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의 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져갑니다. 원화 매도, 달러 매수, 환율이 오릅니다. 코스피는 30일 하루에만 약 3% 폭락해서 5,277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더 팝니다. 더 팔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또 팝니다. 여기서도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1175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중 기업예금만 1002억 달러입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바꾸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었으면 원화로 바꿔야 정상이죠. 그런데 안 바꿉니다. 왜요?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바꾸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라면 사재기를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삽니다. 나중에 없어질까봐 미리 사둡니다. 그러면 진짜 없어지고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 달러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고 모두가 믿으면 모두가 달러를 사고 진짜로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단서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878원입니다. 이 1,878원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수입 원가입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12달러 기준에 환율 1,520원을 적용하면 리터당 원유 원가가 약 1,070원입니다. 벌써 절반 이상이 원유값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정유사 정제 마진이 약 120원 붙습니다. 원유를 휘발유로 만드는 비용이죠. 물류비와 유통 마진이 약 100원,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이 약 110원, 그 다음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8원, 부가가치세 약 170원, 세금만 합치면 약 916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원유 원가 1,070원, 정제 마진 120원, 물류 유통 100원, 주유소 마진 110원, 세금 916원, 합치면 2,316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류세를 15% 깎아줬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 줄어서 최종 약 1,878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원유 원가 1,070원 중에서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같은 배럴당 112달러라도 리터당 원유 원가가 약 915원입니다. 155원이 차이 납니다. 리터당 155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한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600만 대입니다. 한 대가 한 달에 평균 80리터를 넣는다고 치면 전국적으로 한 달에 약 20억 8천만 리터의 기름이 소비됩니다. 리터당 155원씩 곱하면 한 달에 약 3,224억 원입니다. 1년이면 약 3조 9천억 원.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국민이 기름값으로만 1년에 약 4조 원을 더 내는 겁니다. 결국 1,878원짜리 기름 1리터를 넣어서 주유소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약 110원입니다. 나머지는 산유국으로, 정유사로, 정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를수록 산유국으로 가는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연쇄 반응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택배비가 오르고 식자재 운송비가 오르고 공산품 운반비가 오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비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국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31.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68%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밀 자급률 0.8%, 옥수수 자급률 3.5%, 콩 자급률 26%.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라면, 과자, 두부의 원재료가 거의 전부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오는 겁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밀 가격이 5.2%, 대두가 4.6%, 옥수수가 3.9%, 원당이 1.5% 동시에 뛰었습니다. 이게 다 달러로 결제하는 품목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2배로 뜁니다.
국제 가격 상승분에 환율 상승분이 겹쳐지니까요. 이걸 이중 가격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급 350만 원을 받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점심에 직장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외식을 합니다. 2년 전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은 리터당 1,6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올랐습니다. 김치찌개는 8,000원에서 11,000원이 됐습니다. 마트 장바구니 하나에 7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족 외식은 4인 기준 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8만 원도 빠듯합니다. 월급은 350만 원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월 4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축에서 빠집니다. 아니면 카드값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박 사장님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전부 수입 원재료입니다. 원가가 올해 들어 약 15%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줍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는 올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남기던 수익이 이제 150만 원도 안 남습니다. 직원 한 명 내보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자 300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은퇴를 앞둔 이 부장님입니다. 국민연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자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환율은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 수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미래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부장님의 노후 자금이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김대리도, 박 사장님도, 이 부장님도 세 사람 다 환율이 오르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달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같은 시기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걸까요? 2024년 초에 환율이 1,300원일 때 달러 예금을 들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 원어치 달러를 샀으면 약 7,692달러입니다. 지금 환율 1,520원 기준으로 원화 가치는 약 1,169만 원입니다. 2년 만에 169만 원을 번 거죠. 금을 산 사람은 더합니다. 2024년 초 금 가격은 온스당 약 2,05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약 4,510달러입니다. 120%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하면 원화 기준으로는 약 170%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통장에 원화만 넣어두고 있던 사람은요? 같은 시간 동안 돈의 가치가 약 17% 녹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양극화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부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원화만 가진 사람은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원화는 이렇게 약한 걸까요? 같은 아시아 통화인 일본 엔화도 약세긴 합니다. 하지만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하락폭이 최상위권입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평균 환율이 약 1,465원으로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분기 평균 1,597원 이후 가장 높습니다. 차이가 불과 130원입니다. OECD는 지난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중동 전쟁 직격탄이라고 했죠.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경제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프랑입니다. 스위스는 한국보다 GDP가 작습니다. 인구는 9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 프랑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통화입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자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스위스 프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스위스 프랑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매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스위스 프랑은 강하고 한국 원화는 약할까요? 차이는 부조입니다. 스위스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약 40%입니다. 한국은 약 48.6%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무역 흑자가 안정적이고 물가가 낮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금융시장의 깊이입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돈은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스위스로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올해 3월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2조 원을 빼간 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강국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네온가스, 크립톤가스, 희귀금속의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반도체 하나를 수출해서 버는 달러보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나가는 달러가 환율 상승으로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수출은 잘하는데 환율이 그 수출의 이익을 갉아먹는 구조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국가의 통화가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자, 이제 국가 전체의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비용 폭증입니다. 한국은 연간 약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배럴당 112달러에 환율 1,520원이면 원유 수입에만 연간 약 170조 원이 나갑니다.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약 25조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구멍,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삽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 돈은 한국 경제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세 번째 구멍, 외국인의 한국 증시 이탈입니다. 3월에만 32조 원 순매도.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누적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6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전부 달러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세 개의 구멍으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줄고 나가는 달러는 늘어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 법칙 그대로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게 환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2.5%입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하고 개인이 소비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와의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미국 금리가 3.5%에서 3.75% 사이인데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금리를 안 내리면 경기가 죽습니다. 이걸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 환율 안정,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4%입니다. 6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국가 총부채는 사상 최초로 6,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의 2.5배입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 환율 1,600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달러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최소 20%에서 30%는 달러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한쪽이 줄어들 때 다른 한쪽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자연적 해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간단한 건 달러 예금입니다. 시중은행 아무 곳이나 가서 외화 통장을 열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달러 ETF.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달러 자산과 미국 주식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금도 있습니다. 금은 온스당 4,510달러를 넘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말까지 5,055달러까지 전망합니다. UBS는 6,200달러까지 봅니다. 금은 전쟁이 나면 오릅니다. 불안하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면 오릅니다. 지금 세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핵심은 몰빵하지 않는 겁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금, 이 세 가지에 나눠서 담으세요. 경제학에서 이걸 포트폴리오 분산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한쪽이 받쳐줍니다. 두 번째, 현금댐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환율 1,600원이 오면 예상 못한 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OECD가 한국 성장률을 1.7%로 낮춘 건 기업 실적 악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인건비를 줄입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물가가 급등해서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에 중동전쟁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 2%대 초반이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이미 2.7%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움직일 수 있는 건 현금뿐입니다. 주식은 팔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부동산은 당장 현금화가 안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 싸게 나온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건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모으려면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월세,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검토하세요. 금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세 번째, 수입원 복선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극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식품, 유통, 항공, 여행, 이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회사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수출 업종은 환율이 오르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 같은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이 됩니다. 지금 당장 부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기술을 배우세요. 코딩을 배우세요. 영상 편집을 배우세요. AI 활용법을 배우세요. 시장에서 돈이 되는 기술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 업종에 눈을 돌리세요. 환율이 오르면 손해보는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득 보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방패, 현금댐, 수입원 복선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환율 1,600원 시대에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실패합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뚫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3차, 4차를 발동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00원을 넘어갑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합니다. 물류가 마비됩니다. 마트 진열대가 비기 시작합니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됩니다.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무너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흔들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니까 대출 이자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습니다. 이게 다 일어날까요? 모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1997년에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버텨냈습니다. 2008년에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위기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 공격 중지를 언급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환율이 1,430원에서 1,47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남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 68%, GDP 대비 가계부채 89.4%.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경제. 한 가지에라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을 올려야 합니다. 밀 자급률 0.8%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한 수준입니다. 북미 농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의 깊이를 넓혀야 합니다. 원화가 위기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건 외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드나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중에 달러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0%입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율 1,600원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도 써주세요. 기름값인지 식비인지 대출이자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반도체만 오르는 시장, 내 종목은 그대로라 답답하셨죠? 그런데 환율이 오를수록 조용히 큰 돈이 몰리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 말고 여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다들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율이 오를 때마다 돈이 빨려 들어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고환율이 악재라는 공식, 사실은 뒤집힌 지 오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쏠림에 지친 지금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그 두 가지 업종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뉴스만 틀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라고 난리인데 정작 내 계좌를 열어보면 그대로다. 아니, 그대로면 다행이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이 듭니다. 혹시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른 건가? 나만 바보처럼 엉뚱한 데 돈을 묶어둔 건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었습니다. 종가가 9,063.84였습니다. 불과 5달 만에 5,000에서 9,000까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수는 이렇게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정작 시장에 상장된 10종목 중에 9종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열의 9이 하락인데 지수만 신고가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건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르는 건 여러분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로 대부분의 종목이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 교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반에서 시험을 봤는데 딱 2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2명 점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반 평균은 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 점수는 그대로예요. 성적표에 찍힌 반 평균만 보면 우리 반이 엄청 잘한 것 같지만 사실 대다수 학생은 제자리였던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딱 이 모양입니다. 평균은 사상 최고인데 그 평균을 끌어올린 건 소수 몇 명뿐인 거죠. 그럼 그 2명이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6.2%입니다.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수백 개가 넘는데 그중 단 두 종목이 전체 덩치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빠르게 쏠렸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두 종목 비중은 50.4%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56%를 넘어선 거죠. 그 사이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돈이 이 두 종목으로만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지수가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의 정체는 사실상 반도체 두 종목이었던 겁니다. 마치 버스는 만석이라는데 정작 내가 탈 자리만 없는 그 느낌.
시장 전체에 돈이 도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딱 두 칸에만 몰려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못 고른 게 아닙니다. 돈이 두 종목으로만 흘러갔고 그 두 종목을 안 들고 있던 대다수 개미는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답답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반도체 말고는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이미 56%까지 올라버린 너무 비싸진 반도체를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소외된 채로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으려면 먼저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겁내는 게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1,500원이라는 숫자, 다들 위기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공식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환율은 모두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업들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보너스를 받는 일에 가깝습니다. 환율이 무섭다는 말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빼먹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무섭냐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달러로 돈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공식이 갈라집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어떤 회사가 미국에 물건을 팔고 1달러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 그 1달러는 우리 돈으로 1,300원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1달러가 1,500원이 됩니다. 회사가 한 일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바꿔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저절로 200원이 더 늘어납니다. 환율이 알아서 보너스를 얹어준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까요? 해외여행을 갈 때는 환율이 낮아야 좋습니다. 같은 돈으로 달러를 더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환율이 높으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달러를 벌어오는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외국에서 달러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환율이 오르는 동안 우리 돈으로 바꾼 잔고가 저절로 부풀어 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장이 두툼해지는 겁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달러로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에게 고환율은 손해가 아니라 환전소가 알아서 더 얹어주는 덤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은 그대로 좋아집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보너스를 가장 크게 받아챙긴 곳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숫자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8%나 늘어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188%면 거의 3배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620억 달러로 이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집니다. 한쪽에서는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아 다들 위기라고 떨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높은 환율 덕분에 수출 기업들의 통장이 역대급으로 두툼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코스피를 9,000까지 끌어올린 진짜 엔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환율과 수출 호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증시를 밀어올린 겁니다. 우리가 위기라고만 배웠던 그 환율이 사실은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었던 거죠. 공식이 뒤집혔다는 말, 이제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환율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으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넣어둔 돈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국면에서 우리 주식을 꽤 많이 팔았습니다. 8거래일 동안 판 금액만 약 3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고환율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부담을 주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에게는 이 환율이 위기가 아니라 순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환율 보너스, 이게 반도체만의 특권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본 원리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달러로 물건을 팔고 달러로 돈을 받는다.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 원화로 바뀐 금액이 저절로 불어난다. 이 원리 어디에도 반도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돈을 버는 수출기업이라면 업종이 무엇이든 똑같은 보너스가 작동합니다. 반도체는 그저 이 보너스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아서 이미 많이 올랐을 뿐입니다. 시총 비중이 56%까지 치솟을 만큼 말이죠. 바꿔 말하면 반도체만큼 환율 혜택을 받으면서도 아직 사람들 눈에 덜 띈, 그래서 덜 오른 업종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숨통을 맡고 있는데 아직 출발선 근처에 머물러 있는 곳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정체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첨단이라고 떠올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의외로 바다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바로 조선입니다. 배 만드는 산업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선이라니 그거 한물간 굴뚝산업 아니야? 그게 왜 환율 수혜주야?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업종의 속을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이것만큼 고환율이라는 순풍을 정확하게 받는 산업도 드뭅니다.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조용히 웃는 곳이 바로 이 조선이에요. 왜 그런지 배 한 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배는 주문을 받고 나서 실제로 다 만들어 넘겨주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자동차처럼 오늘 주문하면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선사가 외국 선주랑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금액은 달러로 적힌다는 겁니다. 반면에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원들 인건비나 국내에서 쓰는 비용은 상당 부분 원화로 나가죠. 받기로 한 돈은 달러, 쓰는 돈은 원화. 바로 여기서 환율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1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해뒀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달러를 받아도 원화로 바꾸는 순간 들어오는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겁니다. 받기로 한 달러 금액은 그대로인데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통째로 커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조선사가 미리 받아둔 일감,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 넘길 배들의 계약 뭉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미리 받아둔 달러 상품권 다발 같은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상품권 한 장 한 장의 원화 가치가 통째로 올라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손에 쥔 상품권 다발이 더 두툼해지는 셈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길게 유지될수록 이렇게 쌓아두는 일감이 원화로 들어올 때 남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을 보통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경기가 좋은지, 기름값이 어떤지, 그리고 환율이 어떤지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에요. 순풍이 불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돛담배 같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이른바 뉴노멀 국면. 이 고환율이라는 바람은 조선이라는 돛담배에게 정확히 등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됩니다. 원화로 따진 일감의 가치, 그리고 거기서 남는 수익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환율 하나만 보고 조선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조선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순풍미에 본업 경쟁력까지 얹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3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배나 다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까다롭고 비싼 배일수록 우리나라 조선사를 찾습니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몫도 상당하죠. 즉, 환율이라는 순풍이 불 때 그 바람을 제대로 받아낸 튼튼한 돛과 좋은 엔진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만 불고 정작 배가 부실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조선은 바람도 좋고 배도 좋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반도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반도체도 분명히 고환율 수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6%가 넘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들 그쪽으로 몰려가서 가격표가 이미 비싸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조선은 어떨까요?
똑같이 달러로 벌고 똑같이 고환율의 혜택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반도체에 쏠려 있는 동안 조선은 조용히 같은 순풍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걸 비유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점심시간에 골목에 나갔는데 다들 알만한 유명한 반도체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자리는 꽉 차 있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바로 옆 골목에 사실 음식 맛은 못지않게 좋은데 아직 사람들이 덜 알아서 한산한 맛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첫 번째 답,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눈을 돌려야 할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옆 골목의 조선입니다. 같은 고환율이라는 재료로 요리하는데 아직 덜 붐비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선이 고환율 순풍을 잘 받는 업종이라면 이 조선보다도 환율 수혜를 더 폭발적으로 받는 두 번째 업종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자주, 가장 크게 오르내리는 바로 그곳이에요. 숫자 하나만 들으셔도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 두 번째 업종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조선보다 더 강력한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방산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방산이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전쟁 뉴스 나올 때 잠깐 오르는 테마주 아니야? 그런데 그 생각 지금부터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일단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충격적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그러니까 K방산이 역대 최대인 377억 달러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6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작년 대비 무려 3.7배입니다. 한 해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작년에 가게에서 물건을 1개 팔던 사장님이 올해는 갑자기 4개 가까이 파는 셈입니다. 보통 사업이 잘 돼도 한 해의 매출이 10%, 20% 늘면 잘했다고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3.7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사람들이 퀀텀 점프, 그러니까 한 단계가 아니라 차원이 통째로 뛰어올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업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올해 기대되는 수주 규모를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23조 3천억 원, 현대로템이 약 23조 2천억 원입니다. 이 두 회사만 합쳐도 46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KAI, 한국항공우주가 약 6조 5천억 원, LIG 넥스원이 약 3조 6천억 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요즘 뉴스에 가장 자주 나오는 회사들이죠. 괜히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숫자가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좋아, 규모가 크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이게 왜 환율 수혜냐? 전쟁 테마지,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무기를 외국에 파는 계약도 앞서 조선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달러로 합니다. 다른 나라에 전차를 팔고, 전투기를 팔고, 미사일을 팔 때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1달러를 받아도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 저절로 불어납니다. 똑같은 무기를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환율이라는 보너스가 매출과 이익을 위로 얹어주는 겁니다. 조선과 정확히 같은 원리죠. 달러로 버는 수출 기업이라면 고환율은 위기가 아니라 환전 보너스라는 그 공식이 방산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조선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게 방산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 번 팔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프린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프린터 본체는 생각보다 쌉니다. 어떨 때는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죠. 그런데 정작 돈이 나가는 건 어딥니까? 잉크입니다. 프린터를 한번 사면 그 프린터에 맞는 잉크를 계속 두고 그 회사 것만 사야 합니다. 방산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무기는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전차나 전투기를 도입하면 그 무기를 수십 년 동안 운용합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부품을 갈아 끼우고 정비를 하고 성능을 개량해야 합니다. 이걸 정비, 수리, 운영, 줄여서 MRO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잉크를 계속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과 정비는 아무 데서나 못 삽니다. 그 무기를 만든 회사,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계속 사야 합니다. 한번 도입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이걸 묶일락, 가두린 락인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프린터를 파는 게 아니라 잉크 부독을 파는 겁니다. 본체인 무기를 한번 팔면 잉크에 해당하는 부품과 정비를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만 사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한 번 수출에 성공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안정적인 돈줄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오래 반짝 팔고 마는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한 번 깔아두면 두고두고 들어오는 구조적인 실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방산을 단순한 전쟁 테마주와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방산이라는 한 업종 안에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첫째,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 들어오는 돈이 불어나는 고환율 숨통. 둘째, 작년보다 3.7배 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셋째, 한 번 팔면 수십 년을 따라오는 락인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숨통에다가 사상 최대 물량에다가 수십 년짜리 부도까지 이 세 개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반도체가 너무 올라서 답답하셨다면 같은 환율 숨통을 받으면서도 이런 구조까지 갖춘 자리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말고 이곳, 그 두 번째 답이 바로 방산입니다. 자, 이제 두 업종의 정체를 다 아셨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두 번째는 방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분해서 바로 사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좋은 자리를 알고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기 전에 꼭 지켜야 할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조선과 방산이 환율 순풍을 타는 건 맞지만 이 두 업종은 경기에 아주 민감한 업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풍이 불 때는 돛담배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가지만 반대로 역풍이 불면 또 그만큼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수출이 잘 풀릴 때는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지만 분위기가 바뀌면 출렁임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번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 겁니다. 지금 좋아 보인다고 가진 돈을 한 방에 다 넣으면 잠깐 흔들릴 때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큰 업종일수록 오히려 천천히 들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중과 반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이 국면에서 외국인은 단 8거래일 만에 무려 35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한쪽으로 크게 출렁이는 변동성이 큰 장세라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뉴스에서 조선 신고가, 방산 사상 최대 수주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 흥분해서 제일 비싼 자리에 덥석 사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들어가면 10중 8구 고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환율 수에는 잠깐 스쳐가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율 1,500원은 며칠 지나가는 날씨가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바뀐 기후, 그러니까 뉴노멀입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깔리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못 샀다고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흥분해서 달려들 때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고 모두가 잊었을 때 조용히 담는 것. 그게 변동성 장세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 순풍은 어디까지나 보너스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풍이 분다고 해서 돈만 보고 아무 배나 사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람이 멈추는 순간 결국 멀리 나아가는 배는 엔진이 좋은 배입니다. 여기서 엔진이 바로 본업 경쟁력입니다. 조선이라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우리 조선 3사의 기술력, 방산이라면 한 번 팔면 수십 년 부품과 정비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 락인 구조, 이런 진짜 실력이 받쳐주는 기업이라야 합니다. 환율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 보고 본업이 부실한 회사를 덜컥 사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일한다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카트에 마구 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좋은 물건이 마침 세일할 때 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환율은 그 좋은 물건에 얹어주는 할인일 뿐, 물건 자체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건 딱 하나입니다. 고환율은 무조건 악재라는 공식, 그 공식이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달러로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에게 환율이 오른다는 건 같은 물건을 팔고도 환전 보너스를 얹어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이 수혜를 반도체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반도체에 가려져 있었을 뿐 똑같은 숨통을 받는 두 업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미리 받아둔 달러 수주 잔고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 더 크게 불어나는 곳이죠.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3.7배 가까이 뛰는 퀀텀 점프에 한 번 팔면 수십 년 부품과 정비가 따라오는 락인 효과까지 겹친 곳입니다. 다만 잊지 마세요. 두 업종 모두 변동성이 큰 경기 민감 업종인 만큼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조금씩 군중과 반대로 그리고 본업이 탄탄한 기업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반도체 말고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시장에서 적어도 어디를 공부해야 할지는 분명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기회는 늘 남들보다 먼저 준비한 사람에게 갑니다. 더 늦기 전에 차분히 공부해 두시면 분명 좋은 기회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게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